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탈북민 단체가 어젯밤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과 물자를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가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된 가운데 정부는 북측으로 넘어간 전단은 없고 50만 장을 보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화물선의 선원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만 170명이 넘는데 일부는 발열 등 증상이 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0대 남성이 횡단보도 인근을 건너다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 인근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돕는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제주도와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이 이틀간 장마권에 들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에 벌금 1,000억 원을 내야 하는 기업은행이 법률 자문 비용으로도 1,000억 원 이상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경영진은 없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인천공항공사 보원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셉니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젯밤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전단의 일부가 오늘 강원도 홍천군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철통 경비를 선다고 했는데 다 뚫은 겁니다. 첫 소식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 위로 대북전단이 날아오릅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경기도 파주시에서 기습적으로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박 대표는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 카드 1,000개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전단은 박 대표가 아닌 같은 단체 회원 6명이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전단의 일부는 살포 지점에서 70km쯤 떨어진 이곳 홍천강 인근 산기슭에서 발견됐습니다. 대북전단에는 김정은과 김일성, 김여정의 사진과 함께 이들에 대한 비방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열기구가 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뭔지는 몰랐었는데 저기 나뭇가지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이동을 못하고 멈춰 있길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도 홍천경찰서는 해당 전단을 오늘 오전 10시쯤 수거했습니다. 경찰은 철원과 양구 등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 24시간 경비를 해왔지만 지역이 방대한 데다 단체가 야간에 기습 행동에 나서면서 살포 자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주장을 다 믿지 못하겠으며 대북전단이 북한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황상 신뢰도가 낮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박상학 대표의 주장과 달리 홍천에서 발견된 풍선에서는 작은 책자나 달러 지폐, SD카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풍향 등을 고려할 때 북한에 도착한 전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사실로 남북관계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 데에 대한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 4곳에 대해 자금 유용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말 백해무익한 사적 이익을 위한 국가안보 교란 행위, 국민안전 침해 행위, 그리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서 북한노동신문은 대북 비라가 계속 살포되는 것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측의 의지가 부족해서라며 그 어떤 양보나 자비도 있을 수 없고 그 대가를 깨끗하게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 중 일부라도 북한 땅에 도달했는지는 정확하게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북한은 이미 1,200만 장의 대남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맞대응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기습작전처럼 진행된 대북전단 살포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접경지역협의회는 정부에 더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 알려진 대북 전단 살포 소식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단을 날려 북한에 화만 돋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날려보내지 말아야지. 뭘 날려보내가지고 괜히 뭐 폭파하고 저질적으로 하는 거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서로가. 근데 왜 약속을 안 지켜,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지. 남북 화해 분위기를 저해한 데 대한 아쉬움도 묻어났습니다. 안 하고 안 했으면 좋겠어. 왜 남북 통일한 데들이 왜 보내 그런 거를? 보낼 필요 없지 않나? 대북 전단 살포는 야심한 시각에 주민들의 눈을 피해 이뤄진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일대를 살펴봤지만 특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접경지역 12개 협의회는 파주 임진각에 모여 대북 전단 살포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긴커녕 남북 적개심만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민주평통은 북한이 판문점 선언이나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추가 행동을 해선 안 된다며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뉴스 신동규입니다. 북한이 오늘도 비무장지대에 확성기를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총 40개 정도였으니 그 수를 다 채우겠죠. 우리 군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우리도 이 확성기를 설치하면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는 격이라 고민이라고 합니다. 연평도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영규 기자, 연평도에서도 북한의 확성기가 보입니까? 네, 저는 지금 북한 황해남도 장제도에서 약 7km 정도 떨어진 연평도 조기역사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날씨가 흐리고 비도 오고 있어서 오늘은 북한 쪽 움직임이 잘 확인되진 않았는데요. 대신 강화도와 파주에 간 저희 취재진이 북측 확성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확성기 근처의 초소에서 근무를 서면서 돌아다니는 북한 군인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성기 설치가 확인된 어제부터 지금까지 비무장지대 일대 20여 곳에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거 동부, 중부, 서부 전선 일대 40여 곳에 확성기를 가동했던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20여 곳에 더 설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시 설치한 확성기에서 대남 방송은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일부 확성기에는 덮개를 씌우기도 해 방송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국방부는 일단 대남 확성기 설치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는데요.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무산시키는 조치를 행동에 옮길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아직 북한이 대남 방송을 시작하지 않은 만큼 대북 확성기 설치를 자제하며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가 계속되면서 미군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한반도가 작전구역에 포함되는 미군 7함대에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와 니미츠호 등 항공모함 2척이 배치됐습니다.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항공모함을 전진 배치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연평도에서 MB뉴스 최영규입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에 반발하며 시작된 갈등이 연락사무소 폭파, 확성기 설치 등 군사합의 파기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 와중에 또다시 대북 전단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죠. 사회부 조경진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탈북자 단체가 보낸 대북 전단이 우리 측에서 발견이 됐어요. 강원도 홍성이라고요. 바람 방향은 뭐 잘못 읽은 걸까요? 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이 들어있는 풍선을 살포한 곳이 경기도 파주. 어젯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1시간 동안이라고 밝혔죠. 아, 강원도 홍천이라 그랬죠? 네, 예. 그 시간대에 파주의 풍속과 풍향을 기상청에 문의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 고도별로 각기 바람의 방향이 달랐는데 통상적으로 풍선이 올라가는 고도인 1.5km 이하, 그러니까 관악산의 2배 높이에 해당하는 구간인데 여기서는 2.5에서 7.5m/s의 북서풍이 약간 강하게 불었습니다. 이 북서풍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부는 바람인데요.
이 파주에서 풍선을 띄운 거를 감안하면 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남동 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강원도 홍천 쪽에서 일부 전단이 발견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이 대북 전단을 실은 풍선이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단체에서 20개 풍선을 날려서 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우리 정부는 정황상 신뢰도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만약에 이 단체의 주장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된 대북 전단 외에 다른 풍선이 있었을 가능성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점은 이 대북 전단의 경우에 풍선의 크기, 안에 든 물건의 무게, 이 가스의 주입 정도 이 모든 게 다 변수가 된다는 건데요. 네. 일단 이러한 조건이 같은 풍선이라고 본다면 강원도 우리 측 지역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하지만 일부는 더 높은 위치의 바람인 이 남풍이 부는 구간,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을 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 제로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통일부나 청와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경찰도 곳곳에 배치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살포를 이렇게 한 걸까요? 지난주 토요일에 이 탈북자 단체가 6.25를 전후해서 바람만 맞으면 이 대북전단 100만 장을 날리겠다고 예고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도 사실은 접경 지역 경비를 막 강화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3단계 대응 시나리오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네. 확인됐는데요. 이 보시면 1단계에서는 전단 살포 제지를 설득하고 안 되면 가벼운 물리력을 행사한다. 2단계는 이 전단을 고압가스나 드론으로 날리려고 하면 무산시키도록 한다. 이제 3단계 가서 충돌이 만약에 벌어지면 신속 대응팀이나 기동팀을 출동해 현장 검거에 나선다는 건데 특히 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감시하고 미행하는 추수조를 운용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1, 2, 3단계가 그러니까 다 어쨌든 만나야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기습 살포를 해버렸으니까 이게 안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경찰 감시를 피해서 아주 어두운 곳에서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살포했다고 하는데요. 이 단체 대표는 앞서서 경찰에 입건돼서 본인은 경찰이 계속해서 추적을 하기 때문에 이번 대북전단 살포는 아마추어인 회원들을 교육시켜서 이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그런 전단을 뿌려봤으니까 아마 경찰의 행동을 예측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보내는 것까지 사실 경찰이 다 막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그러니까 뭐 신입 회원을 교육시켜서 뭐 일하게 했다 뭐 이 얘기인데 지금 또 들어보니까 수소가스가 없어서 헬륨가스를 썼다 이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수소가스의 구입이 어려워지고 갖고 있던 수소가스도 다 압수를 당했다. 그래서 무려 17배 비싼 헬륨가스를 구입을 해서 이 풍선에 넣었다는 게 단체 측 주장인데요. 실제로 비싼가 보죠? 네, 이 수소가스와 헬륨가스는 둘 다 가볍습니다. 네. 근데 수소가스는 인화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불이 잘 붙거든요. 그래서 대체제로 사용되는 헬륨가스가 더 값이 비싼 겁니다. 네, 이번이 끝이 아니라 대북 전단을 추가로 살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100만 장을 보낸다고 했는데 이번에 50만 장을 보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또 대남 삐라 살포를 북한에서도 예고를 했어요. 실제로 보낼까? 그리고 보낸다면 언제쯤 보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100만 장을 살포하겠다고 했는데 이 50만 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로 살포할 가능성 여전한데요. 네. 이 때문에 통일부를 비롯해서 이 경찰도 촉각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모레죠. 25일 풍선과 드론을 사용한 대남 삐라 살포를 준비 중이라는 이 북한 소식통의 인용 보도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대남 삐라 역시 기상 조건이 변수일 텐데 좀 살펴보니까 일단 25일이죠. 모레 저기압 영향을 받아서 풍향이 남동풍에서 북서풍으로 급변하게 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전단을 날려보내기 쉬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26일 낮 이후부터는 이 북서풍이 또 남풍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럴 경우에 바람이 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에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예. 다만 내일부터는 장마가 시작되는데 비가 내리면 전단이나 그 비닐이 풍선에 맞기 때문에 잘 날아가지 그렇죠. 못한다는 무거워지죠. 점도 좀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이 6.25를 전후해서 어떤 식으로든 도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가 뭐 완전히 분수령이 되겠다 이 얘기가 되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드디어 출간됩니다. 그런데 출간에 앞서 백악관이 볼턴의 회고록 가운데 400여 곳을 수정 또는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 등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도 여기 100곳이 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백악관은 회고록과 관련해 존 볼턴 전 보좌관에게 410여 곳을 고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17쪽 분량의 수정 목록에는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 115곳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의 의제가 미국의 의제가 아니라는 부분에선 항상이라는 단어를 추가해달라는 백악관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이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문장엔 핵심이라는 단어를 넣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백악관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볼턴 전 보좌관이 끝내 고수한 문장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내 사정이 어려워지면 일본을 이슈화한다고 쓴 부분에서 백악관은 문 대통령 대신 한국인으로 바꾸라고 했지만 볼턴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미 균열을 피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적힌 부분에선 한미 균열이란 문구를 아예 지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John Bolton has proven himself to have those labels as true. 회고록 출간으로 이제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양측 간 진흙탕 싸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볼턴의 회고록에는 해외 정상들을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적인 모습도 담겼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이코라고 칭했고 제일 쉬운 상대라고 큰소리쳤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는 오히려 저자세였다고요. 박통일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He wrote me beautiful letters, and they're great letters. We fell in love. 하지만 볼턴 전 보좌관이 쓴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논의하던 와중에 자신이 사이코와 평화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사이코라 지칭했다는 게 볼턴의 설명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이 다분히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볼턴이 지적한 세계 정상을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적인 모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4월 미독 정상회담에서 볼키스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열렬히 환영했던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독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채무자로부터 빚을 받아내려는 채권자에 가까웠다고 볼턴은 묘사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서는 가장 뛰어난 유럽 지도자라고 치켜세웠지만 뒤에서는 손대는 것마다 망치고 다닌다며 마크롱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서술했습니다. 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겉으론 강경해 보였어도 실제로는 저자세였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의 화물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하루에 7,000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선원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 큰 감천항의 운영이 전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먼저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호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배에서 내리는 러시아 선원들을 119 구급버스로 안내합니다. 버스가 떠나자 긴급 방역 작업이 진행됩니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의 3,900톤급 냉동 화물선에 탄 선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출항해 지난 21일 부산항에 입항했는데 배에 탄 선원 21명 가운데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두 바로 옆에 정박에 있던 또 다른 러시아 선박의 선원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초 감염원은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먼저 하선한 선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2일 오전 러시아 선주로부터 교대 근무 후 하선한 선장이 러시아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되었으며 현재 성선한 선원 10명이 확진된 선장과의 접촉자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철조망 뒤로 보이는 선박이 러시아에서 입항한 화물선입니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부두의 출입은 통제됐습니다. 러시아 화물선이 접안 중인 부산 감천항 동평부두에선
냉동 수산물 하역이 오는 25일까지 전면 중단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선원 17명은 부산 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냉동 창고에서 일했던 러시아 선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냉동실에서는 마스크가 김에 서리면 바로 얼어버리거든요. 또한 하역 작업에 투입됐던 우리나라 항우노조원 역시 더위 때문에 마스크를 대부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좁은 배 복도에서 수시로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화물선에서 하역 작업이 진행된 건 지난 21일과 22일 오전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선원을 접촉한 항운노조 근로자와 세관 직원 등은 당초 수십 명으로 알려졌다가 170명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92명은 자가 격리됐습니다. 러시아 선원들은 작업할 때 마스크를 거의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냉동 창고에서 마스크를 쓸 경우 습기가 서리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선원들은 아마 마스크를 안 꼈다고 저희들 알고 있어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항운 노조원들도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스크 딱 끼고 30분만 일해보면 마스크 다 젖어갖고 이거 숨쉬기도 불편하고 그런 실정인데. 집단 감염이 발생한 화물선 바로 옆에 정박 중이던 또 다른 러시아 선박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온 만큼 방역 당국은 전수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러시아 선원 중 일부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거짓 신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검역 당국은 서류만 보고 검역증을 내주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세계에서 확진자가 3번째나 많은 국가인데도 말이죠. 박상호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부산에 들어온 러시아 선박은 입항 전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검역을 통과했습니다. 선원들이 배에서 내리지 않는다고 신고해 승선 검역이 아닌 전자 검역을 거쳤습니다. 당시 배에 탄 선원 21명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건강 상태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체크하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상이 없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였죠. 예, 올라가서 보니까 발열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3명 있어가지고. 그 사이 국내 근로자들은 집단 감염된 선박에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러시아 선원은 배에서 내리지 않지만 항만 근로자들이 배에 올라타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러시아가 승선 검역 대상에서 빠진 것도 문제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러시아도 승선 검역의 대상으로 포함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적극 진행하도록 그렇게. 현재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인 선박은 67척. 이 가운데 33척이 러시아 선적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6명, 이 중 30명이 해외 유입입니다. 30명 중 26명은 검역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16명이 부산 감천항에서 나왔죠. 무증상이어서 입국 뒤 주거지에 가서 확진 판정을 받은 4명은 경기도와 충북에 있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러시아 16명, 카자흐스탄 7명, 아프리카 2명, 파키스탄 2명이고 독일과 이라크, 인도가 각각 1명씩입니다. 이 중 내국인은 9명, 나머지 21명이 외국인이죠. 그동안 해외 유입 환자는 후베이 성환 입국을 통제한 중국이 19명으로 1.3%, 미주와 유럽이 74%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아시아 국가는 23.6%인데 검역 단계에서 판정을 받은 경우도 이 절반이 안 됩니다. 어제 전 세계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는 10만 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국내만 잘 관리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방역 당국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뷔페 식당과 대형 학원 등 4곳을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방역 수칙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권영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위험 시설에 추가된 곳은 뷔페 식당과 대형 학원, 방문 판매업체, 물류센터 등 4곳입니다. 이로써 고위험 시설은 주점과 노래방 등 8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시설들은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 도입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뷔페 식당이 모여 있는 서울 노량진의 학원가입니다. 그렇다면 방역 수칙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취재팀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님들이 체온 측정 없이 식당 안에 그대로 들어가고 출입자 명부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거 따로 안 적어도 돼요, 출입구는?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관계자들은 고위험 시설 지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준이 없고요. 근데 무작정 답 없이 하라고 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형 학원들은 어떨까? 하루 수백 명의 학생이 드나들지만 출입자 명부를 쓰지 않아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백병들을 무는 수로 써. 아침, 점심, 저녁, 또 그 중간에 소수는 불량만하지. 방역 당국은 세부 지침을 검토 중이며 그에 따라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코로나인지 진단 검사를 하느라 의료진도 지치고 접촉 과정에서 감염 위험도 크죠. 그런데 의료진은 멀리서 조작만 하고 로봇이 대신 검체를 채취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채취한 면봉을 수거해오는 로봇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봇팔이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코 속에 면봉을 넣고 검체를 채취합니다. 로봇팔을 움직이는 건 다른 공간에 있는 의료진으로 모니터를 보면서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하는 겁니다. 환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은 만큼 감염 위험도 없고 두터운 방호복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때이른 폭염에 탈진을 호소하는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정확성. 면봉의 끝이 닿는 정도가 수치로 떠서 의료진이 힘을 조절할 수 있고 검사 대상자와 의료진 간 소통하면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저항감 같은 것들을 원격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검체가 제대로 채취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연구팀은 나아가 검체를 채취한 면봉까지 로봇이 수거하는 시스템도 개발해 감염 위험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장갑에 손을 넣어 검사하는 박스형 선별진료소가 등장하는 등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비대면 채취 기술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독일에서 밤새 수백 명의 상점을 약탈하고 경찰을 공격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 한 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일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최근 미국의 인종차별 시위와 폭동도 비슷한 일로 시작이 된 거죠.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상점 유리를 발로 차 산산조각냅니다. 또 다른 남성 2명은 경찰차를 발과 주먹으로 파손시킵니다. 지난 20일 밤 독일 슈투트가르트 도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폭동으로까지 번졌고 가담자들은 약탈을 넘어 경찰 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aus der Partyszene und Samstagabendszene solidarisiert und haben sofort die Polizeibeamten vor Ort massiv angegriffen. 현장에서 24명이 체포됐지만 이 와중에 경찰 20명이 부상을 입었고 경찰차 12대가 파손됐습니다. und harten Verurteilung durch die Justiz zugeführt werden, denn Strafen sind immer noch das beste präventive Mittel. 경찰은 당시 17살 마약 소지 용의자를 체포하던 중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수주간 이어진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로 시민들의 쌓인 불만이 터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900만 명을 넘어섰고 유럽 대륙과 미국의 발생 규모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10개 주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상황이라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횡단보도 옆을 건너던 70대 남성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가 빈번해 무단 횡단 방지 시설을 설치한 곳인데 보행로 쪽 시설을 횡단보도 끝까지 설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횡단보도 옆으로 급하게 뛰어갑니다. 이를 보지 못한 버스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직진하다 남성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서 70대 남성 A씨가 길을 건너다 버스에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남성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급하게 길을 건너려다 신호를 받고 출발한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A씨가 길을 건너려 한 보행로에 안전한 횡단을 돕는 시설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걷는 거야. 버스는 파란 불이 들어오니까 파란 불만 보고 직진이나 하는데 그냥 정면으로 그냥 가정이가. 사고가 난 곳은 지난 2015년 도로를 건너던 여성이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여 사망한 곳이기도 합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야 도로 중앙선에 무단 횡단 방지 시설이 설치됐는데 아쉽게도 보행로 펜스는 꼼꼼하지 못했습니다. 구청 측은 인근에 도로 경계석과 소화전이 있어 설치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지역을 이제 다 쓰는 거고 이제 가운데 이제 무단횡단 금지 시설이 있으면 일단 1차적으로 안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설치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고 사고가 빈번했던 곳이었던 만큼 적극적 대처가 아쉬웠다는 지적입니다. 최소한 이미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거나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게 확실히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횡단보도 인근 사고. 개인에 맡기기보다는 시스템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70대 남성이 식당에서 밥을 먹던 20대 여성에게 성희롱이 담긴 욕설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신고하자 도주했는데 출동한 경찰을 깨물고 핥기까지 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순찰차 주위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듭니다. 경찰까지 뒤엉키며 한 남성을 말리고 저항하는 남성과 이들 사이의 실랑이는 한동안 계속됩니다. 식당에서 20대 여성과 다투다 성희롱을 하고 경찰에 폭력을 휘두른 70대 남성이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달아나다 마주친 경찰관의 다리를 깨물고 눈을 핥힌 남성은 이곳에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다툼은 인근 식당 가까운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의 팔꿈치가 부딪히면서 시작됐습니다. 여성이 문제 제기를 하자 남성은 성희롱이 담긴 욕설을 내뱉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는데 이후 쫓아온 경찰관까지 폭행한 겁니다. 경찰이 와서 이게 하려고 하니까 막 꼬집고만 이러니까 이제 전화를 거기서 하더만 경찰 오라고 막 현행범이래. 피해 경찰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당시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모욕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훔친 차를 타고 여러 차례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질주한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검거 장소는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전통시장 인근이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거죠.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빠르게 달리는 승용차를 쫓습니다. 정지 신호등을 보고도 그대로 달리는 차량. 고개 운전을 하듯 계속해서 위험한 질주를 이어갑니다. 도로를 막아선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이 차량에 다가가는 순간 순찰차와 갓길 사이 좁은 틈을 뚫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다시 순찰차로 길을 막으면 빈틈으로 도주하기를 여러 차례. 6km 추격전을 펼친 끝에서야 붙잡힙니다. 20여 분 동안 질주한 운전자는 4차례 순찰차와 시민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가 붙잡힌 곳은 전통시장 일대로 차량과 보행자가 많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범인이 차량 문을 열지 않아 저희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신속히 3단봉으로 유리창을 깨고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피의자는 누군가 편의점 앞에 잠시 세운 차에 올라타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 집행 방해와 절도,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40대 피의자를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쪽방촌 노인들은 이렇게 더워지면 보통 경로당이나 무더위 쉼터를 가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안 되죠. 여름나기로 비상에 걸린 곳 강영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렬한 태양빛이 아스팔트 위로 장렬합니다. 모자와 양산으로 가려봐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마스크는 자연스레 턱 위로 내려옵니다. 강원 영월의 최고 기온이 35.5도를 기록했고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었습니다. 서울의 한 쪽방촌입니다. 쪽방 상담소 직원들이 집집마다 시원한 얼음물을 전달합니다. 한 평 남짓한 방에 더위를 식혀주는 건 작은 창으로 불어드는 바람과 선풍기 한 대가 전부입니다.
60년 만에 저 더위가 왔다고 그러던데 진짜 덥더라고요. 물하고 반찬하고 이거 자주 갖다 주시고 안부 전화도 자주 하시니까 고맙고.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각, 관광 안내원들이 행인들을 안내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현재 제 체온은 36도 정상입니다. 그럼 제가 마스크를 쓴 채 뒤에 계신 관광 안내원분들과 30분간 근무를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이마엔 땀이 맺히고 체온은 1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데 날씨랑 이제 마스크 때문에 좀 안에 습기가 차는 그런 게 좀 불편한 점이 있긴 합니다. 더위는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되며 잠시 잦아든 뒤 금요일 들어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내일부터는 장마가 시작됩니다. 저에 따라 최대 120mm의 폭우를 쏟아낼 것이라고 하는데 집안에 물이 들어올 경우 바로 퍼낼 수 있게 미리미리 양수기를 설치한 지역도 있습니다. 강대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마가 시작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와 서해안을 시작으로 내리는 비는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며 오후 들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장마는 강원 북부에 최대 120mm를 비롯해 중부지방과 서해 5도에 30에서 80mm, 울릉도와 독도에 10에서 50mm를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이맘때 물난리를 겪는 불광천 일대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엔 불광천이 범람해 제가 서 있는 이곳 산책로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이럴 경우 원격으로 차단 시설이 작동해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 오고 그래가시니까 자기들이 잘 대비를 하더라고. 잘 고쳐가지고 싹 고쳤어. 아직까지는 불안한 건 없어요. 매년 불어나는 중랑천 인근의 빗물 펌프장도 가동 대기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장맛비는 26일 잠시 그쳤다가 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28일 다시 시작돼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의 고공 시위 잊혀질만 하면 들리는 소식이죠. 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도 녹이 슬어 있는 등 신통치 않고 관련 처벌 조항도 여전히 모호하다는 걸 아십니까? 정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한 남성이 한강대교 아치 위에서 고공 시위를 벌였습니다. 남성의 인권을 주장하며 위험한 장면들을 연출하는 등 아침부터 6시간 동안 한바탕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한 대기업 비정규직 노조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한다며 같은 곳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강다리는 관심을 끌기 좋은 탓에 종종 시위 장소로 이용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입부 높이가 일반인 키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데다 경사 또한 가파르지 않다 보니 누구나 쉽게 아치를 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동원되는 소방 인력이 적지 않은 데다 안 그래도 심각한 출퇴근길 교통 정체를 더욱 가중시킨다는 점입니다. 한 개 구조대가 한 개 크루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출동 공백이 생기고 있어서 다른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 출동이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 돼버려서 오름을 방지하는 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관리 상태가 허술하고 이마저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보조적인 거를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까 그런 건 사실 막기가 힘들죠. 추가적인 시설을 하게 되면 경관적으로도 좀 보기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 아예 진입부터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름을 방지하는 시설보다는 여기 접근을 방지하는 접근 방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공익 강도물을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또 경범죄에 해당하는 현행법상 처벌 조항도 모호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2011년 미국의 자금 세탁 방지법을 위반해 미국에 1,000억 원의 벌금을 냈는데 대응 과정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벌금 외에 법률, 자문 비용 등으로 1,000억 원 넘게 더 썼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하지만 책임을 진 경영진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기업은행 잠실 트리지움 지점은 한 중소기업의 가짜 수출 계약서를 믿고 수출 대금 1조 원을 인출해줬습니다.
이는 달러화로 한전돼 기업은행 뉴욕 지점 등을 통해 이란을 포함한 대여섯 개국으로 송금됐습니다. 불법적인 이란 송금은 미 금융당국의 자금 세탁 방지 대상이지만 기업은행은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미 검찰과 뉴욕 금융청이 수사에 착수했고 1,000억 원의 벌금을 내고 기소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이런 내용은 언론에 보도됐지만 MBN 취재 결과 벌금 1,000억 원 외에 추가로 미국 로펌 등의 법률 자문 비용 등으로도 1,021억 원을 더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2,0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나갔지만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금감원의 요구로 해당 지점에 법적인 책임만을 물어 최소한의 징계가 이뤄졌을 뿐 경영진의 책임을 따져 묻는 절차는 아예 생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사건 발생 전 뉴욕 지점의 한 직원이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경영진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요구는 그대로 수용되지 않았고 묵살됐습니다. 직원과 경영진 간의 소통의 부재, 그리고 주인의식의 결여, 그리고 사건 수습에만 골몰하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 그동안의 공공기관으로서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서 뉴욕 금융청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기업은행 시스템은 오히려 퇴보했다고 지적했고 2016년 개선 합의도 했지만 실제 시스템이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것은 2019년이라 밝혔습니다. 당시 기준으로서는 은행의 자원이라든지 비용의 효율적 배분 등의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그 정도의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도 좀 더 많은 직원을 보강하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10여 년 전의 일이라지만 3년여의 임기 동안 가급적 일을 벌이지 않으려는 복지부동 문화는 좀처럼 바뀌질 않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인천공항공사의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방침을 놓고 온라인에서는 하루 종일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오랜 숙제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는 평가도 있지만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너무 불공평하다는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누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래? 라는 조롱까지 나왔거든요.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보안요원 정규직화 발표 직후 노조의 거센 항의를 받으며 현장을 빠져나온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후폭풍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인천공항 정규직 소식을 다룬 기사와 온라인 카페마다 청춘들의 꿈을 뭉개는 나쁜 정책, 역차별 등의 비판 댓글이 쏟아졌고 공무원, 공기업 시험 준비생들이 많은 노량진 수험가 역시 온종일 들썩였습니다.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속상하고 그렇게 정책을 내세운다면 굳이 공부를 왜 하냐. 그냥 저렇게 비정규직으로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될 것을 허탈하다? 굳이 비싼 돈 내면서 학원 다니면서. 한 오픈 대화방에선 자신을 인천공항 보안 관련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밝힌 참여자가 이번에 정규직이 된다며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라고 말하자 곧바로 열심히 준비해도 떨어진 입장에선 너무 불공평하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멈춰달란 제목의 글이 올라와 하루도 안 돼 8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도 함께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분들도 아마 힘드실 거고 다 같이 잘 되다는 의미로 그냥 나쁘게는 안 보는 것 같아요. 현 정부 들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첫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모델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강원도에서 집거 중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간 겁니다. 우선 분위기는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선한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강원도 고성 화암사에 머무르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 전격 회동했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집거에 들어간 이후 김 원내대표가 직접 찾아간 건 처음입니다. 지난 15일 민주당이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후 주 원내대표는 전국에 사찰을 돌며 집거를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좋으시던데요, 웃으시고. 산속에서 보면 항상 자연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3시간 정도 할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같이 걸으시고 또 같이 차도 마시시고. 협상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원구성을 둘러싼 양당의 기존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원구성을 끝내고 이달 안에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엔 본회의를 열어 추경 처리에 필요한 예결위원장만이라도 먼저 뽑을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시 내놓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김태년 원내대표가 강원도까지 찾아가 주 원내대표를 만났고 회동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해진 만큼 통합당을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들일 뭔가의 카드를 민주당이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르면 내일 복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이 이번 주 온다고 그랬으니까 내일이 수요일이니까 내일쯤 오지 않겠나 내가 추측을 하는 거죠. 사찰 회동에서 협상의 진전이 이루어져 이번 주 원구성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다시 원구성 협상이 공전을 이어갈지 회동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선남이입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최근 보수 정체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원희룡 제주지사와 만났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요식업체 대표 겸 방송인 백종원 씨를 언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한자리에 섰습니다. 킹메이커를 자처한 김 위원장과 야권 대선 잠룡으로 거론되는 원지사의 만남인 만큼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보수 정체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두 사람은 갈등설을 불식시키려는 듯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원희룡 지사 주도해줘서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 한계, 이게 무엇인지를 여기서 도출을 하셔가지고서 제주에도 오시고 또 제가 광화문 연구실에도 찾아뵈면서 경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가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자문이랄까요? 많은 대화를 해왔습니다. 김 위원장이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친속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언급했다는 사실도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19일 통합당 비례대표 초선 의원과 오찬에서 차기 대선 후보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김 위원장이 백 대표가 어떠냐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인기도 중요하지만 혐오도가 적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재선 의원들과 오찬에서도 바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백 씨가 국민한테 제일 인기가 있다라며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뜻밖의 대권 주자로 언급된 백 대표는 대선은 꿈도 꿔본 적 없다며 지금 일이 재밌고 좋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국회에서 법사위가 열렸는데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없는 만큼 여당 의원들 뿐이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을 두고 법원을 질타하며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냈죠. 조차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법원의 업무보고 자리였지만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대한 여권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한만호 씨의 진술 중에 증언 중에 검찰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1심에서 했던 법정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라는 2심의 판단에 대해서 저는 공판중심주의의 후퇴라고. 검찰이 고 한만호 씨를 70번이나 조사하고도 5차례 조사에 대한 조서만 남긴 점이 이상하지 않았느냐는 질책도 제기됐습니다. 판사님들께서 인권에 관한 감수성이 굉장히 좀 미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법원의 사법농단 연루판사 징계가 형평성을 잃었다며 법관 탄핵 재추진을 시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행 법률 범위 내에서 징계 처리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탄핵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논란이 많다면 대검찰청 업무보고도 별도로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1박에 200만 원, 최고 600만 원을 넘기는 곳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객까지 몰리면서 제주도가 그야말로 핫해지자 바가지 요금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이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한보연 씨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해외로 떠나기엔 지역도 마땅치 않고 다녀온 뒤 2주간 자가격리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외로 갈 생각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 생각하고 있고요. 주변에서 또 다른 많은 친구들이 또 제주도 갈 예정이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여행 계획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제주도가 꼽혔는데 여름 휴가 수요까지 겹쳐 제주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요가 늘면서 바가지 요금도 기승을 부린다는 점입니다. 한 호텔은 성수기인 8월 초 1박 가격이 100만 원 안팎으로 비수기의 2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30% 이상 높게 책정됐습니다. 신혼여행 패키지는 더 비싸 스위트룸 1박에 최대 60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다른 투숙객과 마주칠 일 없는 독채형 빌라 역시 부르는 게 값일 정도입니다. 제주도 내에서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바가지 요금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지 파악해가지고 잘못된 것들은 가격들을 재조정하든지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을 울리는 바가지 요금과 일부 업체의 한탕주의가 모처럼 활기를 찾은 국내 여행 수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물론 제주도도 좋지만 올해 여름 휴가로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분들은 랜선 투어로 아쉬움을 달래기도 합니다. 해외 현지 가이드가 직접 여행지를 소개하고 실시간으로 체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마치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요.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원한 방안, 병맥주와 노트북을 나란히 두고 화면 너머 여행 가이드와 인사를 나눕니다. 올여름 벨기에 여행으로 설레고 있던 윤덕은 씨. 코로나19 여파로 계획이 무산된 아쉬움을 온라인 여행으로 달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벨기에 맥주 여행 알고 마시자라는 뜻입니다. 참석자들이 실시간으로 술잔도 주고받고 건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이드님? 비록 화면이지만 베테랑 가이드만 아는 숨은 명소도 눈에 담습니다. 여행을 가기 이전에 준비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다채롭게 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해외로 여행을 떠나지 못한 여행객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는 랜선 투어입니다. SNS에는 직접 다녀온 명소 사진들을 공유하며 추억을 곱씹는 게시물이 수만 개에 달하고 현지인에게 문화를 배우는 등의 서비스도 잇따라 생겨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되면서 비접촉, 향유하는 이런 식의 문화는 근본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행도 그 욕구를 간접적으로 해소하는 이 흐름 자체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여행업계도 언택트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자기 몸통보다 큰 집게발을 갖고 있어 주먹대장으로 불리는 흰발 농개는 멸종 위기 중입니다. 전북 군산 선유도가 국내 최대 서식지인데 이 흰발 농개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갯벌을 메워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네요.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의 선유도입니다. 너른 갯벌에서 작업자들이 하얀 무언가를 잡느라 분주합니다. 수컷의 한쪽 집게발이 유난히 큰 흰발 농개로 멸종 위기종입니다. 갯벌을 메워 주차장 등을 만들려고 흰발 농개를 다른 서식지로 옮기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선유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지금 증가하다 보니까 좀 편의시설도 좀 확충해야 되고 그런. 선유도 갯벌은 흰발 농개 63만 개체가 확인된 국내 최대 서식지입니다. 군산시는 전체 갯벌의 15%만 개발하기로 하고 개발 예정지에 사는 4만 개체를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주하는 과정에서 개체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갯벌 전문가는 흰발 농개가 서식 환경에 예민해 지형이 바뀌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식 조건에 맞춰서 살고 있는 생물을 옮긴다는 것은 그 종을 죽이는 것 때문에. 군산시는 흰발 농개가 줄면 인공 번식을 통해 개체 수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검찰이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인 전직 공무원의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송문을 10번 넘게 제출했지만 합의한 아동 청소년 음란물도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며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한 만큼 진짜로 반사하는 것 같지가 않다고 본 겁니다. 박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전직 거제시 8급 공무원 천모 씨. 별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범죄단체 조직죄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형이 보류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혐의와 관련해 검토할 사안이 많다며 추후 구형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1년 동안 미성년자 등 어린 여성 10여 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고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천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피고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재범 위험이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천 씨 측 변호인은 피고가 일찌감치 죄를 뉘우쳤고 피고 진술로 박사방 운영책인 붓다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최후 진술에서 천 씨 역시 지금까지 왜곡된 성 가치관으로 살아온 과거가 너무 후회스럽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착하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천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6일 오전 진행됩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갓갓 문형욱과 함께 아동 성착취를 만드는 공범 안승진이 아동과 성관계까지 직접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은 체구의 안경을 쓴 안승진은 자신의 성적 충족을 위해 성착취물을 만들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갓갓 문형욱의 공범인 26살 안승진이 검찰 송치 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아동과 성관계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것 같습니다. 안승진은 지난 2015년부터 1년간 SNS로 20여 명의 여성에게 접근해 노출 영상을 빌미로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아동 영상물을 제작을 하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협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3월 문형욱의 지시로 여성 3명을 협박해 영상을 만들려다 실패했고 아동 성착취물 1000여 개를 유포하고 9,200여 개를 소지했습니다. 경찰은 안승진과 범행을 한 공범이 2~3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디지털 증거 등을 분석해 이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KBO 리그 복귀를 시도하는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음주운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강정호는 첫 해연봉 전액 기부와 유소년 야구 재능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귀국 후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치고 처음 공식 석상에 선 강정호. 40분 기자회견 동안 20번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지난 잘못을 되돌릴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제 잘못을 돌아보고 KBO 리그 팬들, 국민 여러분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2016년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조사 과정에서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과까지 드러났습니다. 공식 사과도 하지 않고 미국으로 떠나 공분을 샀습니다. 저는 정말 무지했고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야구만 잘해오면 되는 거라고 제 스스로 좀 거만해진 것 같고 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복귀 신청을 하고 1년 6위 실격을 받은 강정호는 자격이 없는 걸 안다면서도 야구 꿈나무들을 위해 복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에게 꿈을 짓밟는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서 정말 많이 미안했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많이 느꼈고 좀 더 그 아이들에게 좀 더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4년째 금주를 하고 있다는 강정호는 복귀 첫 해 연봉을 모두 기부하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정호의 징계와 사과를 받아들이고 계약을 할지 방출해서 다른 구단에 기회를 줄지 원소속 구단 키움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까지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비는 내일 새벽 서해안부터 시작돼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원 북부와 제주 산간, 제주 남부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30에서 8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많은 곳은 80mm가량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은 10에서 50mm가량입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강원 북부와 남해안, 제주를 따라서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고요. 내일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23도, 낮에는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아침부터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를 따라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부 지역 내일 아침 강원 북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후부터는 천둥과 번개가 동반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모레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지만 다음 주까지도 장마 전선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최근 인도 중국 간 국경 충돌 후 인도에서 선풍적으로 팔리고 있는 보이콧 차이나 모자가 알고 보니 중국산이었습니다. 인도에선 중국 업체가 돈에 눈이 멀어 반중 제품을 만들었다고 조롱했고 중국에선 반중 운동을 한다면서 중국 제품을 썼다고 인도를 반격했죠. 이 모자가 많이 팔리면 보이콧 차이나를 많이 알리게 되는 인도가 좋아할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중국이 웃을까요?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